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조선의 가장 귀한 꽃, 공주였습니다.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에도 궁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성군 세종대왕이 무릎에 앉혀 글을 가르치던 그 귀한 손녀였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하루아침에 관비가 되어 전라도 순천 관청의 마당을 쓸고 솥을 닦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재산을 잃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능지처참을 당해 시신조차 온전치 못하고 자신은 만삭의 몸으로 적의 노비가 되어 밥을 빌어먹어야 했습니다. 바로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순천으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지역 관리들이 비웃으며 노비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이때 경혜공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당당하게 의자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죄가 있어 귀양은 왔으나 수령 따위가 어찌 나에게 노비의 일을 시키느냐. 그 서슬퍼런 기계에 감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하죠. 남편을 죽인 원수 세조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지언정 자존심은 꺾지 않았던 이 여인의 지독한 생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시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세종대왕이 눈에 넣어도 안 아파했던 금쪽 같은 손녀. 경혜공주의 어린 시절은 요즘 말로 하면 로열 패밀리 중에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위대한 세종대왕이었고 할머니는 인자함의 상징인 소헌왕후였죠. 사실 경혜공주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공주를 낳고 얼마 뒤 남동생 단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소헌왕후는 엄마 없는 이 손녀를 거의 침딸처럼 품에 길렀죠. 세종은 경혜공주가 영리하게 대답할 때마다 허허 웃으며 나를 닮아 총명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고뇌할 때 그 곁에서 먹을 갈아주던 아이가 바로 경혜공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녀가 훗날 할아버지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 수양대군에 의해 노비로 전락하게 될 줄은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의 극과 극을 달린 비극의 씨앗은 역설적이게도 이 화려한 시절에 이미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탄생, 세종이 점 찍은 사위 정종.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은 사실 할아버지 세종이 살아생전 직접 눈여겨보았던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사랑하는 손녀가 평생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신랑감을 골랐죠. 정종은 외모도 출중했지만 성품이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재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후계자의 인성까지 완벽한 엄친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결합이 훗날 비극의 단초가 됩니다. 정종은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처남인 단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맺어준 인연이 결국 가문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된 이 운명의 장난. 여러분은 세 번째, 강남 아파트 수십 채를 날린 사연, 화려했던 영덕방 저택. 문종은 하나뿐인 딸을 위해 서울 양덕방, 지금의 을조로 인근에 거대한 집을 지어줬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집을 지으라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세로 따지면 강남 한복판에 수백 평짜리 대저택을 지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주는 그곳에서 남편 정종과 함께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집은 결국 피바람의 근원지가 됩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남편 정종과 함께 그 집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로,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비단 신발을 신던 발에 집신조차 신지 못하고 진흙길을 걸어야 했던 공주의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네 번째, 만삭의 몸으로 마주한 남편의 죽음, 내 하늘이 무너졌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남편의 마지막입니다. 정종은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거열형이라는 끔찍한 최후를 맞습니다. 거열형이 무엇입니까? 수레에 팔다리를 묶어 사방으로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이때 경혜공주는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을 놓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상황이죠. 하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수접하지도 못하는 처지에서 밤마다 남편이 죽은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지독한 슬픔이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무섭도록 강해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원수의 돈으로 아들을 키우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합니다. 경혜공주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 숙부 세조와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세조의 보살핌을 받으며 말년을 보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톡홀름 증후군일까요? 아니면 철저한 시리주의자였을까요? 당시 경혜공주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하나 남은 아들 정미수는 노비가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었죠. 여기서 경혜공주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세조에게 머리를 숙인 겁니다. 원수의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교육해 결국 정승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이 여인의 지독한 집념. 여러분은 이것을 변절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위대한 모성애라고 보시나요? 여섯 번째, 할머니 소헌 왕후의 가르침. 너는 조선의 기둥이다. 공주가 시련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할머니 소헌 왕후의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소헌 왕후는 세종의 아내로서 숱한 정치적 풍파를 겪으면서도 내명부를 평정한 강인한 여인이었죠. 그녀는 어린 경혜공주에게 여인은 꽃이 아니라 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공주는 노비로 전락한 순간에도 그 말씀을 되새겼을 겁니다. 겉모습은 노비일지언정 내면은 조선의 국모였던 할머니의 기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일곱 번째, 세조를 벌벌 떨게 만든 침묵의 시위. 세조는 평생을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죠. 문종의 부인이었던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침을 뱉었다는 야사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경혜공주 자체가 세조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세조가 공주에게 집을 내려주고 재산을 돌려줄 때 공주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세조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세조의 죄책감을 증명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세조는 그녀를 볼 때마다 자신이 죽인 형 문종과 조카 단종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총칼보다 무서운 침묵의 복수가 아니었을까요? 여덟 번째, 수령 따위가 어찌 나에게. 순천 관비 시절의 미스터리. 앞서 말씀드린 순천 관비 일화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당시 순천 부사는 공주를 노비로 부려 세조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관청 마당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앉아 나는 주상의 조카이자 선왕의 딸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조선의 법도와 위계 질서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입니다. 신부는 노비일지라도 왕족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지방관들을 제압한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법률 지식을 동원해 갑질에 대항하는 엘리트 전략가의 모습입니다. 아홉 번째, 비구니가 된 공주, 궁궐 밖의 또 다른 왕국, 청룡사. 결국 그녀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서울 숭인동의 청룡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은둔하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여인들, 남편을 잃은 사대부 여인들이 모두 그녀를 찾아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심리상담소의 조장님 같은 역할이었을까요? 그녀는 화려한 궁궐보다 작고 고요한 절방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아침 단중의 무덤이 있는 영월 쪽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를 지탱한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열 번째, 아들 정미수에게 남긴 유언, 복수보다 무거운 것은 생존이다. 경혜공주는 죽기 직전 정미수에게 의외의 유언을 남깁니다. 세조 가문에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충성하며 살아남으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비겁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결국 가문의 씨가 마를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실제로 정미수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세조와 성종시대에 승승장구하며 가문을 다시 일으킵니다. 경혜공주의 선택은 굴욕적인 항복이 아니라 위대한 생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 모든 고통을 끝내고 자식에게는 평범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1번째, 현대적 관점에서의 경혜공주, 회복력 탄력성의 아이콘. 요즘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회복력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힘 말입니다. 경혜공주는 이 분야의 끝판왕입니다. 왕녀에서 노비로, 다시 비구니로, 그리고 마지막엔 아들을 정승으로 키워낸 어머니로. 우리는 살면서 작은 시련만 닥쳐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혜공주의 삶을 보세요. 그녀 앞에 놓인 벽은 언제나 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를 묻습니다. 당신의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한들 나보다 더하겠느냐? 라고 말이죠. 12번째,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공주의 눈물, 한글 편지의 발견. 경혜공주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들을 보면 그녀의 인간적인 고뇌가 절절 묻어납니다. 공문서에는 당당한 공주의 모습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적인 기록 속의 그녀는 밤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입체적인 면모가 그녀를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도 앞으로 나가는 게 진짜 용기니까요. 그녀는 매일 밤 울었을지언정 아침이면 다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13번째, 세종대왕의 교육 철학이 낳은 강인한 여성상. 세종대왕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녀들에게도 엄격한 유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경혜공주에게는 역사서를 많이 읽혔다고 전해집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눈앞의 시련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경혜공주가 유배지에서 노비 신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세종이 가르쳐준 역사의 무게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도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라는 믿음이 그녀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도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느끼셨을 그 지혜를 공주는 이미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겁니다. 경혜공주는 할머니 소헌왕후의 강인함과 아버지 문종의 섬세함을 동시에 물려받았습니다. 문종은 딸을 위해 직접 시를 써줄 정도로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노비의 옷을 입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옷은 바뀔 수 있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경혜공주는 조선 왕실이 낳은 가장 완벽한 자존감의 표본이었습니다. 경혜공주와 정종의 결혼 생활은 단 6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6년의 사랑은 그녀가 남은 20년의 고통을 견디게 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생의 전성기에 모든 것을 잃은 셈인데 그녀는 그 짧았던 행복의 기억을 추억이 아닌 투지로 바꿨습니다. 내 남편이 지키려 했던 가치, 내 아들이 이어받아야 할 이름. 그녀는 정종의 아내라는 사실을 평생의 긍지로 삼았습니다. 세조가 나중에 공주에게 노비 수십 명을 돌려주었을 때 그녀는 그들을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공주는 절에 머물면서도 노비들이 굶지 않도록 직접 살림을 챙겼습니다. 공주는 신분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따랐던 노비들은 그녀가 죽을 때 친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통곡했다고 합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리더십, 지금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덕목 아닐까요? 세조가 말년에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자신의 업보를 한탄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경혜공주였습니다. 세조는 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궁으로 불러 자신의 아들 예종과 함께 공부하게 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조에게 참회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아들에게는 미래를 열어주었죠.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어 자식의 발판으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복술이자 가장 위대한 포용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 경혜공주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남편 정종의 묘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한 연인. 하지만 공주의 묘비에는 당당하게 공주라는 칭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비운의 여인으로 기록할지 모르지만 묘비는 그녀를 승리한 공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혜공주의 삶을 요즘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재벌가 외동딸로 태어나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숙부가 회사를 빼앗은 뒤 남편은 감옥에서 죽고 본인은 식당 파출부로 나앉은 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아들을 판사, 검사로 키워내고 본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장으로 존경받으며 생을 마감했다면 그 여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독한 여자가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라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청룡사에 머물던 시절 경혜공주는 단순히 불공만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네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있으면 조용히 세조에게 서신을 보내 상황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없었지만 권력보다 더 큰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 지은 자는 권력을 가져도 당당하지 못하지만 억울함을 견뎌낸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한 법이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문종은 죽기 전 어린 단종과 경혜공주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어린 것들이 어찌 살꼬. 하지만 경혜공주는 아버지의 걱정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동생 단종이 죽었을 때도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 단종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죽은 자들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서슬퍼른 칼날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각종 사료에 근거한 생생한 실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박제된 지식으로 보지만 경혜공주의 삶은 지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지혜입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우리 삶의 고통과 맞닿아 있고 그녀가 내린 선택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내려야 할 선택과 닮아 있습니다. 경혜공주의 발자취가 남긴 유산. 그녀의 아들 정미수는 훗날 조선의 고위 관직을 두루 거치며 가문을 번성시켰습니다. 오늘날 정씨 가문의 후손들은 경혜공주를 가문의 수고신처럼 모십니다. 여인 한 명의 인내가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끊길 뻔한 역사의 맥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괴하는 힘보다 살려내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혜공주만큼은 아니더라도 참 모진 세월 살아오셨지요.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리라 자존심 굽혀야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경혜공주를 보세요. 굽히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 잠시 몸을 낮추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이 바로 경혜공주의 기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셔도 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경혜공주는 단순히 비극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 여인들 중 가장 파란반장한 삶을 살았지만 가장 품위 있게 그 삶을 마무리한 승리자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동생을 잃고 신분을 잃었지만 끝내 잃지 않았던 것 하나,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경혜공주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도 권력도 아닌 살아남아 증명하라는 강인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